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3주차 창의적 공학 설계 입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배울 내용은 공학 설계 개요에 대한 내용이고요.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공지사항 하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의 영상을 30분 단위로 2개 올렸었죠. 근데 대부분의 학생이 대부분의 학생이 아니고 몇몇 학생들이 2개 중에 하나만 영상을 듣거나 댓글도 하나만 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댓글도 둘 다 달아야 되고 시청도 둘 다 해야 됩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 강의 영상도 제가 25분에서 30분 단위로 끊어서 올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 강의를 대부분 동영상 녹화 강의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스마트 학습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영상을 제대로 안 보고 한번 URL을 클릭하거나 이런 학생들이 꽤 많은 것 같아서 일단 이번 주는 제가 녹화 영상을 올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실시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섞어서 할까 지금 생각 중이긴 한데, 일단 시범으로 이번 주 수요일에 실시간 강의를 진행을 해보고 여러분들이랑 강의를 해보고 이 방법이 괜찮다 싶으면 다음 주는 완전히 실시간 강의로 다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그게 아니면 뭐 동영상 강의랑 실시간 강의를 섞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강의만 진행하는 거는 아예 고려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섞어서 하거나 아예 실시간 강의 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원래 수강생이 36명이었는데 한 명은 수강 신청 취소를 한 것 같고, 한 명은 지금 뭐 휴학을 할 건지 전혀 안 듣고 있어서 지금 정확하게 이 수강하는 인원 학생 수가 결정이 돼야지 팀원을 구성해서 팀을 짤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알아보고 그 학생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확인한 후에 조별 활동을 위한 조를 편성을 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 강의 내용 중에 얘기하다가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의의 목표는 크게 5가지죠. 공학 설계의 정의 및 특징 이해, 그 다음에 공학 설계의 현실적 제한 조건 숙지, 공학 설계의 유형 이해, 그리고 창의적 공학 설계 프로세스 이해, 창의적 공학 설계와 일반적 공학 설계의 차이점 인식, 이렇게 뭐 5가지 아젠다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창의적 공학 설계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는 게 되겠죠. 자, 사실 이 창의적 공학 설계 과목은 뭐 전공 과목도 아니고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뭐 일반적인 얘기나 뭐 사례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대부분이라서 크게 뭐 어려운 내용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보다는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팀원을 짜서 공학 설계를 수행을 할 때 어떤 문서들이 필요하고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뭐 알아가는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조별로 활동하는 게 많고 이론적인 내용은 그 전에 다 끝내도록 할 테니까 그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목차는 크게 2개입니다. 공학 설계 이야기, 그리고 창의적 공학 설계 프로세스 이야기. 이렇게 2가지 목차로 나눌 수 있겠고요. 자, 첫 번째 공학 설계 이야기입니다. 자, 공학 설계의 정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학에 대해서 배웠었죠. 공학이 무엇인지. 자, 공학이 무엇인가요?
다들 기억하시나요? 제가 이게 실시간 강의면 학생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물어볼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공부를 했는지 이해를 했는지 조금 파악하는 게 어려워서 이게 좀 동영상 녹화 강의의 단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공학의 정의를 다시 얘기해보자면 공학은 제가 지난주에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용적인 학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품이라든지 서비스 또는 성능 개선 등을 하는 학문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과학을 이용하는 학문이죠. 그리고 과학의 정의는 우리가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규명하는 학문이라고 했었죠. 그럼 공학 설계는 무엇이냐? 이러한 공학을 설계하는 거겠죠. 그래서 책에서는 인간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하는 공학적인 결과물, 뭐 제품이 될 수가 있고 서비스도 될 수도 있고 성능 개선도 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 실시하는 공학자의 전문적인 행위, 그리고 주어진 제한 조건 내에서 목적에 부합하는 공학적 결과물을 만드는 창조적 과정.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게 되게 브로드한 용어들로 정의를 해놨죠, 책에서는. 그리고 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필요한 것을 만들기 위해 시스템 요소 및 프로세스를 고안하는 과정. 즉 원하는 목표에 부합하도록 기초과학, 수학, 공학 등을 적용하여 다양한 정안을 가공하는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공학 설계를 이게 조금 다 맞는 말이긴 한데 너무 브로드해서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해봤는데 저는 이제 공학 설계가 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만의 생각 또는 자신만의 어떤 노하우를 반영하여 계획하고 실천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생각을 해서 계획하는 게 공학 설계다라고 정의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학 문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치, 기계, 제품, 시스템의 편의성, 안정성, 효율성, 경제성 등을 개선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문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만의 어떤 생각이나 노하우들을 반영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공학 설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창의성이 들어가면 창의적 공학 설계가 되겠죠. 그건 뒤에 슬라이드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공학 설계의 결과물은 최종 제품, 그러니까 뭐 제품이나 서비스나 성능 개선 등이 될 수 있겠죠. 이러한 거 외에도 아래 내용을 포함을 해야 됩니다. 여기 돼 있죠. 아이디어 스케치, 아이디어를 계략적으로 설명하는 개념 설계도, 그림이죠. 이런 거는 뭐 특허 같은 거 쓸 때도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 제품도면 실제로 우리가 제품을 어떻게 만들 건지 부품도, 조립도 등의 상세 설계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학적 해석 결과, 그러니까 뭐 성능 평가를 한 거겠죠. 성능 평가한 결과를 얘기하는 거고, 공정도는 작업과 제조 과정을 알기 쉽게 나타낸 도면, 그러니까 제작 방법이나 제작 순서 같은 거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시험평가 보고서는 제품을 만든 다음에 어떤 시험을 했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라는 걸 보여주는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품질보증서는 뭐 이거는 실제 제품을 판매하거나 할 때 필요한 거겠죠. 제품의 품질이 일정 수준임을 보증하는 서류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창의적 공학설계 입문이라는 과목에서 팀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팀 프로젝트를 하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결과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발표 평가를 한다고 했었죠. 그때 이 발표 평가를 할 때 이러한 것들이 포함이 돼야겠죠. 아이디어 스케치라든지 제품 도면, 그 다음에 공학적 해석 결과, 공정도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될 테고 만약에 이게 개념적 설계가 아니고 실제 제품까지 만든다 그러면 시험평가 보고서, 즉 뭐 시험평가 보고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제 이제 동작시키는 동영상이라든지 동작시키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표 자료에 넣으면 되겠죠.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공학 설계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공학 설계는 여러 분야가 연계된 매우 유기적인 과정이다라고 했습니다. 공학 설계는 제가 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만의 생각을 반영한 계획이라고 했죠. 근데 요즘 트렌드가 융합이 이슈죠. 그래서 꼭 공학만 가지고 이 공학 설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바이오 센서를 개발하면 공학 지식만 필요한 건 아니죠. 의학 지식도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정보를 띄워주는 컴퓨터 공학 정보도 필요하고, 다양한 정보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공학 설계는 이렇게 여러 분야가 연계된 매우 유기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요소에 맞게 포함이 돼서 설계를 해야겠죠. 자, 두 번째 공학 설계의 특징은 공학 설계는 창의성과 분석력이 필요하다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공학 문제를 해결해서 공학적 결과물을 얻죠. 그게 새로운 제품이 될 수도 있고 성능 개선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물적 요소와 지적 요소들이 더해져서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뭐 부품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디어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를 실제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창의성이 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창의성은 뭐 별다른 게 아니라고 했었죠. 창의성도 지난주에 제가 정의를 했었죠. 뭔가 획기적이고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것이 창의성이 아니고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나 아니면 다른 데 이용되는 거를 적용해서 성능을 개선시키는 거나 이런 것도 다 창의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의성들을 더해줘야 공학 설계가 더 완성도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분석력은 왜 필요하냐? 그거는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기존 제품이나 기존 서비스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지 우리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창의성을 발휘할 수가 있죠. 아무것도 없는데 창의성이 그냥 나오진 않죠. 그래서 공학 설계는 창의성과 분석력이 필요합니다. 자, 공학 설계에는 창의성과 분석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실제 한번 예시를 들어서 왜 창의성과 분석력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어컨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에어컨 기존 제품을 분석할 때 우리가 크기, 무게, 그리고 에너지 효율, 제품의 에너지 효율이죠. 뭐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다양한 기능들에 대한 분석을 하겠죠. 그런 거 외에도 실제 사용자가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들도 제품 분석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게나 이런 거는 적지 않았고, 자, 일단 에어컨 바람이 싫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에어컨 바람을 직접적으로 쐬면 머리가 아프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냉방병도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게 이슈가 되고, 다음 전기요금이 비싸다. 이거는 에너지 효율과 상관없이 에어컨을 틀었는데도 시원하지 않은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그거는 실제 뭐 방 사이즈보다 뭐 에어컨이 뭐 용량이 작거나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에어컨을 계속 틀었는데도 기능이 마땅치 않아서 그런 건지 시원하지 않고 요금만 비싸다는 개념으로 제가 적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 무겁다. 에어컨을 뭐 옮기거나 이러고 할 때 무겁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이런 기존 제품에 대한 분석이 끝났으면 요걸 바탕으로 우리가 창의성을 발휘해서 새로운 에어컨을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장 잘 알려진 삼성 에어컨과 LG 에어컨이 있죠. 일단 둘 다 무거운 부분은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에어컨 별로 무겁지도 않죠. 가벼운데 에어컨 바람이 싫다. 그리고 뭐 전기요금이 비싸다. 즉 틀었는데도 별로 안 시원한 것 같다. 이런 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창의성을 발휘해서 개발한 제품들이 여기 오른쪽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삼성 에어컨, 무풍 에어컨이죠. 마케팅 포인트가 무풍 에어컨인데 바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삼성 에어컨 무풍으로 동작을 시키면 바람이 나오지 않고 시원한 공기가 나와서 방을 시원하게 해줘. 그래서 기존에 에어컨 바람이 싫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호응을 많이 얻었죠. 그래서 이게 그 한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LG 에어컨 같은 경우는 인체 감지 성능을 집어넣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아까 에어컨을 틀었는데도 안 시원한 경우가 많다고 했죠. 그러면 전기요금이 비싸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에어컨 안 그래도 전기요금 많이 들어가는데 틀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LG에서는 인체 감지 기능을 집어넣어서 사람이 있는 방향으로 에어컨이 나가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기능과 더불어서 에어컨 바람을 직접적으로 쐬는 게 싫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에어컨이 사람을 피해서 다른 방향으로 틀어주는 기능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에어컨을 틀더라도 더 시원하게 느낄 수 있죠. 뭐 이렇게 에어컨 바람이 싫은 사람들 말고 인체 감지를 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에어컨 바람을 글로 보내주면 훨씬 다이렉트로 시원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존 제품들을 분석을 해서 창의성을 발휘해서 이런 기능을 구현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성능을 개선을 하게 된 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창의성이 발휘되려면 기존 제품에 대한 분석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에어컨이 한 예시가 될 수가 있겠고요. 자, 또 다른 공학 설계의 특징은 공학 설계에는 상호 의존적 반복 과정을 필요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뒤에서 이제 우리가 창의적 공학 설계 프로세스를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아까 앞선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듯이 분석 절차가 필요하죠. 기존 제품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뭐 데이터 등을 분석하는 이런 기능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창의성을 첨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해결 방안들에 대한 리스트가 쭉 나오겠죠. 그러면 이 리스트들을 평가를 해서 가장 적절한 거를 선택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게 실제 구현이 가능한지 또 이렇게 검토를 하겠죠. 근데 검토를 했는데 실제 구현이 어렵다. 그러면 다시 분석 절차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호 의존적으로 반복을 계속하는 거죠. 결과를 기준으로 다시 분석을 하고 분석을 한 다음에 다시 어떤 결과들을 쭉 나열을 하고 그것을 평가를 하고 다시 또 그게 잘 안되면 분석을 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지만 훌륭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학 설계에는 이러한 반복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죠. 한 번에 되는 건 없으니까요. 천재가 아닌 이상 천재도 아마 한 번에 하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반복적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공학 설계의 특징. 공학 설계는 개방적인 과정이며 비구조화된 과정이다. 개방적인 과정이라는 얘기가 뭐냐? 공학 문제는 개방형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문제는 답이 딱 정해져 있죠. 뭐 예를 들어든지 뭐 수학이라든지 우리가 하는 뭐 다양한 과학
이런 것들은 딱 문제가 정해져 있죠. 그런데 공학 문제는 개방형 문제, 즉 결과물이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고 해답이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공학 설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설계한 공학 설계 방식이 맞다 틀렸다라고는 판단을 어느 누구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만의 노하우나 자기만의 생각을 넣어서 그걸 설계를 하고 잘못되면 다시 또 상호 반복적인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수정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비구조화된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구조적으로 딱딱딱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학 설계의 특징을 이렇게 다 정리를 해봤고요. 다 이제 어떤 건지 느낌은 다들 오시죠. 그래서 이런 거가 공학 설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으로 말할 건 공학 설계의 현실적 제한 조건입니다. 현실적 제한 조건은 여기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도로 나눠놨네요. 첫 번째는 규격, 표준, 산업 규격 및 표준에 부합하는 설계 구성, 제작 또는 시험을 진행해야 됨.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거를 제품으로 팔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이런 것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과목을 배워서 실제 필드에서 적용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실제 필드에서 이런 공학 설계를 할 때는 제품의 규격이라든지 표준에 부합되게 설계를 해야 되고 시험도 해야 되죠. 그래서 아까 뭐 인증이나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그 인증을 통과해야지 실제로 판매를 할 수 있고 사람들이 쓸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성이죠. 경제성은 당연한 제한 조건이죠. 아무리 뛰어난 아이디어와 아무리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도 가격이 비싸면 사람들이 쓰질 않기 때문에 공학적인 측면에서는 의미가 없죠. 왜냐? 공학은 실용학문이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과물은 주어진 재료의 원가를 고려했을 때 경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경제성이 없으면 굉장히 뛰어난 제품을 개발했더라도 활용이 되지 못하죠. 보급화가 되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사실 나이트 비전 카메라 기능이나 라이다 기능은 고급차에만 지금 활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자율주행차를 뭐 상용화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센서들, 뭐 라이다라고 해서 레이저를 쏴줘서 반사되는 거를 디텍팅해서 물체를 인식한다든지 아니면 레이다라고 해서 전자파를 쏴준 다음에 반사되는 걸 디텍팅 한다든지 이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술들에 들어가는 제품 가격, 그러니까 센서들의 부품이 굉장히 비쌉니다. 아무리 싸도 1000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지금 상용화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들이 계속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제성이 고려되지 않으면 실제 사람들이 결과물을 활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도 실제로 아직 모든 사람이 쓸 수 있지는 않죠. 그나마 이제 비싼 고급차, 에쿠스라든지 이런 차에는 카메라를 이용한 운전자 안전 시스템이 적용이 돼서 판매가 되고 있긴 하죠. 아니면 뭐 물체를 인식하는 라이다 센서를 차에 장착을 해서 쓴다든지. 근데 어쨌든 공학 설계를 할 때 이러한 것들도 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미학. 제품의 미적 간극을 고려해 설계 및 제작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요즘은 이 미학적인 부분이 더 중요해지죠. 사람들이 핸드폰을 쓸 때 아이폰을 쓰는 이유가 뭐 앱 같은 성능도 있지만 디자인이 예뻐서 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자인적인 측면들도 다 고려를 해줘야 되죠. 다음 신뢰성, 내구성. 제품이 얼마나 견고한지, 고장률은 어느 정도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죠.
아무리 뛰어난 제품도 고장이 잘 나거나 부서지기 쉽다면 사람들이 사용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안정성. 설계안에 따라 결과물을 만들 때 반드시 위험 요소, 위험성 등을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공학 설계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면 이 결과물이 어떤 위험 요소가 있고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하고 설계를 할 때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윤리 환경. 결과물이 직업윤리와 사회윤리에 저촉되지 않는지 점검하고 상용화되었을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이거는 제가 지난주 강의 시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 노벨이 개발한 다이너마이트와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굉장히 좋은 의도로 개발을 했습니다. 뭐 광산이라든지 건축물 분야에서 활용되길 원했는데 그게 의도치 않게 전쟁에 활용이 되게 됐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까지 가능하면 공학자가 다 예측을 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 거고, 요즘 이슈가 되는 거는 환경이죠. 환경오염에 문제가 되는 것들은 요즘 크게 제약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고려를 해서 공학 설계를 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현실적 제한 조건들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제 필드에 나갔을 때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나 성능 개선 기술들을 개발을 해야겠죠.